안녕하세요. 네, 오늘 사이람 커넥트 미니 웨비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오늘 발표를 맡은 사이람 배수진 차장입니다. 이번 웨비나 주제는 이제 아시겠지만, 네, 오픈 알렉스로 시작하는 연구 동향 분석이라는 주제이고요. 아마 오늘 참여하신 분들 중에 오픈 알렉스라는 걸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좀 계실 수 있는데, 이제, 그동안 특히 이제 해외 논문 수집에 많이 이제 좀 고생을 하셨다면, 이 오픈 알렉스가 이제 그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오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오늘 저희가 공유드릴 내용의 목차이고요. 보시면 이제 오픈 알렉스가 일단 뭔지부터 저희가 설명을 드릴 거고, 그리고 그게 이제 왜 필요한지, 연구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 오픈 알렉스를 활용해서 분석한 어떤 연구 사례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제 그 오픈 알렉스 논문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법이나 팁 같은 것들을 데모를 통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우선 이제 좀 해외 논문 수집, 네, 이거부터 좀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아마 이제 해외 쪽의 연구 논문을 수집해서 동향 분석을 하시려는 분들한테 좀 공통적으로 겪는 문제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첫 번째 이슈가 접근성입니다. 사실 이제 지금 학교에 계신 분들은 크게 체감을 못 하실 텐데, 사실 이제 그 대학 쪽에, 이런 이제 지식 관리나 지식 운영 쪽 관련한 이제 부서에 계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최근에 이제 이런 전자자료, 그러니까 그 학술 데이터베이스들의 구독료가 되게 많이 올랐다는 그런 소식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대학들에서도 점점 이제 더 많은 학술 DB를 구독하고 싶어도 이거를 이제 하기가 어려워서 그 구입 이제 그 대상이 이제 없어진다던가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학교들에서 이제 이런 데 대해서 이제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는 상태이고, 그리고 이제 졸업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학교를 벗어나면 일반인 입장에서는 그 학술 논문을 웬만한 DB를 접속해서 볼 수가 없어요. 그게 이제 개인적으로 이용하기엔 너무 이제 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이 어떤 해외 연구 동향을 분석하실 때 이제 첫 번째로 이제 만날 수 있는 이슈가 바로 이 논문 데이터베이스의 접근성이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만약에 이제 이용 가능한 논문 데이터베이스가 있다고 해도 이게 이제 또 내 연구 분야에 적합하냐 이거는 또 이제 또 별개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펀메드 같은 경우는 유명한 이제 학술 논문 데이터베이스지만 바이오 생명과학 쪽 자료가 많기 때문에 이제 사회과학 쪽에서 이제 연구를 하시는 분들은 조금 이제 내 거와는 벗어난 그런 자료들을 이제 볼 수밖에 없게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또 학술 논문 DB들이 좀 아무래도 국가가 좀 이제 좀 잘 사는 국가, 네, 이제 선진국 쪽의 연구 자료가 좀 많기 때문에 이제 주로 이제 영어로 된 자료만 이제 얻을 수 있고, 영어권이 아닌 자료는 좀 얻기 힘든 그런 이제 언어의 편중성, 국가의 편중성 같은 것도 좀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어떤 연구의 어떤 흐름이나 이런 거를 분석을 할 때 약간 아쉬운 점이 되기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만약에, 학술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어렵게 접근할 수 있다고 해도, 역시 이제 여기에서 데이터를 한 번에 수집을 하는 게 좀 쉽지 않은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이제 웹 오브 사이언스랑 이제 스코퍼스에서 뭔가 이제 논문을 검색을 하고, 그리고 그 논문의 결과를 파일로 익스포트하는 기능의 화면인데요. 저희 비블리오 데이터 컬렉터 써보신 분들 중에 아마 이제 임포트 기능을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런 이제 주요 학술 DB에서 이제 보통 이런 검색 결과를 익스포트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RIS 파일이나 그리고 이제 엑셀 파일 이런 걸로 익스포트 할 수 있는데, 어, 이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웹 오브 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한 번에 최대 1000개까지의 자료만 이제 가지고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논문 검색을 했는데 관련된 논문이 5만 개가 나왔다. 그럼 이제 50번 이 작업을 해야 되는 거죠. 계속 이제 반복 작업을 해야 되는 거고, 어, 오른쪽은 스코퍼스인데 스코퍼스는 2만 개까지 한 번에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튼 이제 좀 많은 데이터를 한 번에 수집을 하려고 할 때, 아무래도 좀 여러 번 수작업을 해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이제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오늘 소개해드릴 오픈 알렉스는 약간 다릅니다. 일단은 그 오픈 알렉스는 그 오픈 데이터베이스이고요. 누구나 조건 없이 데이터를 이용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유료로 구독을 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이제 저희 원래 지금 그 스프링어에서 데이터 수집하는 기능은 비블리오 데이터 컬렉터라는 프로그램에서 제공을 하고 있는데, 그거 같은 경우는 API를 이제 이용을 하려면 회원 가입을 해서 인증 키를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오픈 알렉스는 이런 것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누구나 바로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베이스이고요. 이제 오픈 알렉스 자체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제 이거는 이제 알프레도 슬론 재단 그리고 미국 국립과학재단 등의 이제 펀딩으로 운영이 되는 비영리 단체인 아월 리서치라는 곳에서 운영하는 그런 이제 학술 데이터베이스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여러 오픈 소스에서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약 2.6억 개 정도의 이제 학술 자료. 그래서 여기 학술 자료는 이제 논문뿐만 아니라 책이나 데이터셋 이런 것들도 포함을 해서 이제 한 2.6억 개 정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밝히고 있고요. 참고로 여기서 이제 그 데이터의 소스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그 마이크로소프트 학술 그래프, 그러니까 MAG라고 하는데, 여기가 이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이제 어떤 거냐면, 그 마이크로소프트가 개발한 이제 대규모 학술 지식 그래프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학술 논문, 저자, 저널 등의 정보를 수집을 해서 그래프 구조로 구성을 했던 그런 서비스이고요. 근데 이제 아쉽게 이 MAG가, 매그가 그 21년 12월쯤에 서비스가 종료가 됐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오픈 알렉스가 받아서 네, 그 데이터를 백업해가지고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런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꽤 약간 구조화가 잘 되어 있는 그런 이제 오픈소스 데이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이외에는 이제 뭐 크로스랩이라던가 그 DOI 관리하는 뭐 데이터베이스 있잖아요. 그래서 크로스랩이라던가 펌메드, 뭐 ORCID, DOIJ, ISSN 국제센터 등에서 이제 데이터를 계속 매일매일 이제 그 매일 5만 개 이상씩 이제 수집을 해서 이제 처리를 해서 업로드를 하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고요. 이 데이터 같은 경우도 이제 매달 업데이트가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유료로 만약에 이것도 이제 유료 상품이 있긴 있는데, 이거는 거의 시간 단위로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오픈 알렉스 데이터는 사실은 세 가지 형태로 데이터를 받을 수 있고요. 이제 웹사이트가 따로 있어요. 이게 지금 보시는 이 왼쪽에 이 웹사이트 화면. 그래서 여기에서 검색을 해서 익스포트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API라는 걸 이용을 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데이터를 수집을 해올 수도 있고, 그리고 스냅샷이라고 해서 전체 데이터 자체를 아예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기능도 있습니다. 근데 이 스냅샷은 사실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뭐 그 약간 그 프로그래밍이나 이런 걸 모르면 좀 접근이 어려워요. 뭐 AWS를 통해서 뭔가를 이제 뭐 설치를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오늘은 저희가 쉽게 하는 법을 알려드린다고 했으니까 예, 이 부분은 뒤에 데모에서 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오픈 알렉스가 이제 어떤 점이 좋은지를 조금 설명을 더 드리면, 일단은 앞에서도 이제 강조를 드렸지만, 그 다양한 출처에서 데이터를 수집하기 때문에, 이제 다른 학술 데이터베이스랑 비교를 해도, 상당히 데이터가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최신 자료도 가장 좀 빈번하게 이제 업데이트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다른 학술 DB랑 이제 비교한 연구 사례가 있는데, 거기에 따르면 이제 2023년 기준으로 오픈 알렉스에서는 한 2억 개가 넘는 학술 자료가 있고, 이제 인용에 관련된 그런 정보도 이제 18억 개 정도 있었다고 이제 확인을 했는데, 반면 이제 스코퍼스나 웹 오브 사이언스는 이제 7천만 개, 6천만 개 정도의 이제 학술 자료가 있다. 이렇게 이제 비교가 되어 있고요. 근데 이제, 그게 이게 많기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사실. 그죠? 네, 이제 학술 어떤 동향을 분석을 할 때, 이제 너무 많기만 한 것보다는 좀 더 검증된 자료가 얼마만큼 있냐, 이것도 사실 되게 중요한데,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15년부터 2022년 사이에 이 세계 DB의 논문을 수집을 해서 그 DOI, 그러니까 논문의 고유 아이디죠. 이 DOI의 중복을 비교한 이 벤 다이어그램입니다. 그래서 이 연구에 따르면
일단은 지금 이 큰 동그라미가 오픈 알렉스에 있는 이제 논문의 커버리지를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빨간색이 웹 오브 사이언스, 그리고 파란색이 스코퍼스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대부분의 그 웹 오브 사이언스 스코퍼스 논문이 이미 이제 이 오픈 알렉스 논문 안에 들어가 있는 거를 이제 보실 수가 있을 거고요. 이 좀 윗부분에 이제 일부가 이제 오픈 알렉스에서 포함하고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상당수를 오픈 알렉스에서 가지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거고 이제 스코퍼스나 웹 오브 사이언스에서도 커버하지 못하는 이제 그 추가적인 논문들까지도 오픈 알렉스에서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네,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오픈알렉스가 이제 분야적인 부분에서도 이제 포괄성이 되게 이제 높은 데이터베이스인데요. 그 왼쪽에 보시는 이 그림은 이제 역시 아까 그 세계 DB에 대한 이제 그 분야별 데이터 보유 정도를 이제 표준화해서 나타낸 지표입니다. 화면이고요. 그 이제 스코퍼스나 웹 오브 사이언스가 이제 이 파란색, 보라색 막대인데 보시면 이제 좀 스템 분야라고 하죠. 이제 그 과학 쪽, 의학 쪽에 관련된 논문들에 조금 더 편향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반면에 오픈 알렉스는 이제 그 좀 전반적으로 이 빨간색이죠. 전반적으로 분포가 좀 고르게 나타나고 있고 특히 이제 이런 사회과학 쪽 분야의 논문의 비중이 이제 스코퍼스나 웹 오브 사이언스에 비해서 좀 높은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 그림 같은 경우는 이 논문 DB별 그 오픈 액세스 저널의 어떤 중복을 비교를 한 연구 자료이고요. 어, 이 보시면 이제 가장 첫 번째 막대가 이제 오픈 알렉스에만 있는 저널 수, OA 저널 수이고, 그리고 이제 그 맨 끝에 있는 거는 이제 스코퍼스랑 웹 오브 사이언스에만 있는 OA 저널 수입니다. 그리고 여기 중간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 세 개에 모두 공통적으로 있는 전원수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 차트이고요. 결론적으로 이제 오픈 알렉스에서만 제공하는 저널이 다른 거에 비해서 상당히 많고 그리고 다른 DB와 비교했을 때 중복되는 저널의 수도 상당히 많은 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픈 알렉스에서는 없는 저널이 이제 100개 정도만 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음, 그리고 이제 이 오픈알렉스의 또 다른 장점이 뭐냐면 그 데이터 정보가 되게 풍부하다는 점입니다. 일단은 그 아까 매그라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학술 그래프를 기반으로 데이터가 이제 만들어졌기 때문에 역시 거기서 이제 구성했던 이 데이터 간의 어떤 그래프 구조를 그대로 이제 오픈알렉스에서도 제공을 하고요. 이제 보시면 그 왼쪽에 있는 이게 이제 주요 이 데이터들 오픈알렉스 제공하는 주요 데이터들입니다. 그래서 워크가 이제 그 중심인 논문이 되고요. 그 논문에 이제 저자는 뭐 누가 있는지 그 저자 인스티튜션 그리고 이 논문의 이제 뭐 출판이랑 소스 이런 것들도 이제 이렇게 이런 그래프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 그래프 구조의 장점이 뭐냐면 그 어떤 그 서로 바로 연결되지 않은 데이터들끼리의 탐색이 용이하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면 그 소스에서 시작해서 이 소스로 발행된 워크를 지나 최종적으로 인스티튜션까지 간다 하는 이런 이제 탐색 구조가 되게 용이하기 때문에 API도 약간 이거를 토대로 개발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되게 다양한 조건, 그리고 다양한 정보를 이제 그 단순한 지리로 이제 여러 가지를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이게 확장해서 탐색할 수 있게끔 그런 구조로 이제 데이터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근데 실제로 그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뭐냐면 제가 논문 하나를 오픈 알렉스의 API를 이용을 해서 상세 정보를 조회한 결과의 아주 극히 일부입니다. 이 논문을 하나를 조회했을 때 거의 1000행이 넘는 결과가 나와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정보를 많이 주는 거죠. 뭐 저희가 익히 아는 제목, 초록, 그러니까 초록은 사실 전체를 그대로 주진 않고 단어 레벨로 주긴 하지만 어쨌든 초록 정보도 주고 있고요. 그리고 뭐 그 외에 뭐 출판 정보라던가 저자들도 이제 저자의 이름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제 여러 가지 아이디 있잖아요. 뭐 ORC 아이디 아니면 웹 오브 사이언스 아이디 약간 이런 이제 다양한 이제 아이디들도 최대한 이제 많이 주는 근데 이게 다 완전히 이제 오픈되어 있는 데이터로 이제 제공이 된다는 게 진짜 큰 장점인 거죠.
그리고 특히 또 여기서 이제 좀 특징적으로 얻을 수 있는 데이터 중 하나가 뭐냐면 바로 논문 간 인용 피인용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오른쪽에 이 그림에 보시면 레퍼런스 워크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이게 이제 이 논문이 참고한 논문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논문의 정보를 조회했을 때 바로 나와요. 바로 이 논문의 참고 논문의 리스트가 쭉 나오고요. 그리고 이 논문을 인용한, 그러니까 이 논문의 피인용 논문도 쿼리를 통해서 바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가 어떤 이제 논문 간의 인용 관계를 네트워크로 구성을 해서 어떤 논문이 이 분야에서 이제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냐, 뭐 아니면 이제 이거 주요 학술 DB에서도 실제로 많이 쓰는 방식인데 이 논문 간의 인용 네트워크를 가지고 토픽을 뽑아내기도 해요. 그래서 오픈알렉스나 오픈알렉스가 아니라 제 기억에는 지금 그 웹 오브 사이언스의 사이테이션 토픽이라는 그러니까 웹 오브 사이언스 토픽을 이제 부여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인 그 사이테이션 토픽이 바로 이 논문 간의 인용 관계를 가지고 인용이 많이 된 것들끼리 클러스터링을 해가지고 토픽을 뽑아내는 그런 식으로 해서 부여하는 그런 시스템인데 그런 체계인데, 네, 실제로 그런 거를 가능케 하는 데이터가 이제 오픈 알렉스에서 완전히 무료로 제공이 된다. 이 같은 정보가 아마 그 다른 이제 학술 DB,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제 웹 오브 사이언스 스코퍼스에서도 제공은 하지만 그거는 유료예요. 그거는 진짜 이제 기관 레벨에서 구입할 수 있는 네, 그런 이제 기능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인용 피인용 정보를 가지고 이제 논문끼리의 확실한 연관관계로 정의를 하면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주요 토픽 추출이라던가 연구가 어떤 식으로 이제 어떻게 뭐 어떻게 이제 흘러가고 있나 그리고 뭐 당연히 이제 핵심 연구자 발굴 이런 것도 하실 수 있겠죠. 네, 근데 이제 그 오픈 알렉스가 가지고 있는 그 태생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이제 오픈 소스라는 점이죠. 그래서 그 오픈 소스라서 이제 신뢰성이랑 데이터가 좀 불안정할 수 있다. 약간 이런 부분들을 좀 걱정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일단은 이제 오픈 알렉스에서 주로 수집하는 그 OA 저널들이 되게 많아요. 되게 많은데, 이제 주로 아까 말씀드린 크로스레프, 뭐, 펀메드, 그리고 DOAJ, 뭐 약간 이런 것들, 그리고 아까 매그, 그리고 아카이브도 여기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출처들에서 데이터를 수집을 하는데, 이제 오픈 알렉스 내부적으로 이렇게 데이터를 수집해서 바로 이제 서비스를 하는 건 아니고요. 그 수집한 자료를 이제 어떤 식별자들을 가지고 있는 여러 DB들이 있잖아요. 그것들과 매칭을 하고 나름의 이제 어떤 유사도를 이제 뭔가 측정하는 그런 알고리즘을 사용을 해서 최종적으로 서비스 대상이 되는 개체를 식별을 해서 이제 DB화하는 걸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제 저자 같은 경우는 이제 ORC 아이디라고 이제 그 저자의 아이디를 뭔가 이제 식별할 수 있는 그런 이것도 역시 이제 오픈 데이터베이스죠. 아무튼 그런 이제 시스템이 있는데 서비스가 있는데 이 ORC 아이디를 가지고 이제 저자를 이제 식별을 한다거나 그러니까 이 ORC 아이디의 값이랑 이제 매칭을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기관명도 ROR이라고 해서 이제 그 기관명을 뭔가 이제 관리하는 그런 역시 서비스가 있어요. 근데 그거에 이제 참조를 해서 거기에 있는지 없는지 뭐 체크를 한다던가 하는 식으로 이제 기관명도 최대한 이제 정형화를 해주고 그리고 이제 저널 같은 경우도 이제 아무 저널이나 이제 하지는 않고 이제 내부적으로 갖고 있는 어떤 이제 핵심 소스 목록에 있는 것들을 위주로 이제 좀 정리를 하는 식으로 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최종 서비스 DB를 만들지만 여전히 이제 약간 뭐 아주 예를 들면 뭐 아카이브에 있는 논문을 좀 내가 분석을 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고려를 했을 때 일단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필터링 단계에서 이제 피인용 수가 최소 얼마 이상인 것만 이제 분석을 한다던가 또는 이제 특정 출처를 제외 아니면 특정 저널 그러니까 특히 뭐 예를 들면 뭐 웹 오브 사이언스 스코퍼스 같은 데서 이제 색이 나는 저널만 뭔가 분석을 한다거나 하는 그런 식의 필터링 과정에서 걸러내는 식으로 약간 이제 보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오른쪽에 보시는 거는 이제 이 어떤 그 데이터 자체가 좀 불안하지 않나, 불안정하지 않나,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무결하지 않지 않나, 약간 이런 이제 걱정이 있으실 수 있는데, 사실은 이제 오픈 데이터이고 이게 이제 유료 서비스가 아니기 때문에 데이터의 오류 가능성이 존재하긴 합니다. 근데 관련해서 이제 앞에서도 몇 번 이제 소개드렸지만 그 오픈 알렉스랑 다른 데이터베이스를 비교한 여러 선행 연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좀 몇 가지를 소개를 드리면 그 일단은 초록의 어떤 유사도를 비교한 연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야에 대해서 논문을 수집을 해가지고 이제 오픈 알렉스 쪽의 논문과 웹 오브 사이언스 쪽의 논문들이 이제 초록이 얼마나 유사한지 코사인 유사도를 사용을 해서 이제 측정을 해봤는데 이제 0.9 아주 높은 유사도죠. 그래서 0.9가 넘는 논문이 거의 전체의 95% 이상이었다.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내용이 거의 유사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초록 같은 경우도 이제 상당히 웹 오브 사이언스와 이제 비교했을 때 퀄리티가 떨어지지 않았다. 이런 이제 연구 결과인 거고. 그리고 이제 인용관계에 대한 정보를 비교한 사례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오픈 알렉스, 그러니까 여기선 지금 오픈 알렉스라고 써 있진 않고 그 마이크로소프트 아카데미 당시 그 데이터를 가지고 비교한 거라서 네, 그래서 오픈 알렉스, 웹 오브 사이언스, 스코포스, 크로스랩 여러 가지 그리고 디멘션즈까지 이제 여러 가지 DB를 이제 그 어떤 커버리지 비교를 한 건데, 보시면 제일 왼쪽이 이제 스코퍼스랑 그 웹 오브 사이언스의 오버랩 정도를 이제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개 DB는 인용관계 정보가 거의 똑같아요. 거의 똑같고, 약간의 이제 서로 각각에만 있는 데이터가 조금 있는 정도인데, 여기 맨 끝에 보시면 이제 스코퍼스랑 마이크로소프트 아카데믹과 비교를 했을 때, 역시 오버랩 정도가 상당히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오른쪽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피인용 정보가 이제 오픈 알렉스랑 스코퍼스가 얼마나 이제 유사하냐를 이제 그림으로 보여준 건데 보시면 이것도 유사도가 이제 상당히 높은 거를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일단은 그 오픈 데이터라는 특성상 그 데이터가 완전히 이제 막 검증되어 있고 완전히 정확하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울 수는 있지만 그래도 이 부분이 다른 이제 그 유료 데이터베이스와 비교했을 때 품질이 결국 떨어지지 않는다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연구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공개 데이터 자체라는 한계는 있지만 오픈 알렉스 하나면 이제 그 엄청나게 많은 그 해외 논문 자료를 아주 쉽게 수집할 수 있다는 그 장점이 있기 때문에 선행 연구를 하실 때 이게 굉장한 메리트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이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여러 이제 사례들에서 오픈 알렉스 데이터를 이용을 하고 있는 것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이제 저희 그 남윤종 연구원이 그 실제 오픈 알렉스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이제 그 어떤 분석한 사례를 소개를 한번 드리고요. 그리고 데이터를 실제로 어떻게 수집을 하는지, 처리를 어떻게 하면 좋은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시연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사이람의 남윤종 연구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세션 3 오픈 알렉스의 활용 사례와 그리고 실제로 비블리오 데이터 컬렉터를 이용해서 오픈 알렉스 논문을 수집하는 시연까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오픈 알렉스를 활용한 첫 번째 사례로는 파이낸셜 타임즈의 활용 사례입니다. 파이낸셜 타임즈에서는 학술 연구를 평가하는 항목 중 엄밀성을 유지하기 위한 잠재적인 새로운 방법을 모색했는데 이때 엄밀성을 고려하기 위해 여러 지표를 통해 학술적 결과물을 분석할 수 있는 오픈 액세스 도구인 오픈 알렉스를 활용했습니다. 그리고 오로라 유니버시티에서 식별한 주요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 줄여서 이제 SDG라고 하는데 이 SDG 용어를 활용하여 그리고 오픈 알렉스 분석을 활용하여 주요 경영 대학 순위를 평가하는 데도 활용하기도 했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는 디스페이스의 활용 사례입니다. 먼저 디스페이스에 대한 간단한 소개부터 드리자면 디스페이스는 MIT와 HP에서 공동 개발한 학술 오픈 소스 레파지토리로 도입 기관의 특성에 맞게 커스텀하여 학술 자료 레파지토리로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국내에도 대표적인 도입 사례가 있는데 헤이리스의 D 컬렉션, 카이스트의 코세스,
서울대학교의 S스페이스가 있습니다. 2024년 12월에는 오픈알렉스의 학술 메타데이터를 디스페이스에 가져올 수 있도록 통합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학술 연구 데이터를 활용하는 주요 기관에서 오픈알렉스를 통해 연구의 영향력과 품질을 평가하고 관리하는 데 도움을 받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네, 그 다음은 오픈알렉스 데이터를 이용한 다양한 연구 사례들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교육 현장에서의 인공지능 활용을 주제로 한 연구 논문 사례입니다. 빠르게 전개되는 AI 흐름 속에서 정부의 정책적 조치들이 탄탄한 연구와 개념적 기반 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본 연구를 통해서 향후 고등교육에서의 AI 개념화와 활용의 기반이 될 수 있는 표성을 제공하고자 이 논문을 작성했다고 합니다. 이 논문에서 사용한 데이터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면 오픈알렉스, 웹 오브 사이언스, 스코퍼스 등에서 제공해주는 학술 데이터베이스에서 Artificial Intelligence, Higher Education, Systemic Review 등을 포함한 복합 검색어를 사용했고 총 5,069개의 논문을 수집했습니다. 이 수집한 논문 중에서 고등 또는 평생 교육에 한정하고 2018년부터 2023년 7월 사이에 영어로 출판되었으며 학술지 논문 또는 전체 컨퍼런스 논문이면서도 방법론 섹션을 포함한 경우에 해당하는 논문들을 선별하였고 최종적으로는 66편의 문헌이 선정되었습니다. 이 연구 사례에서 분석한 방법으로는 먼저 내러티브 신터시스라고 해서 정성적 방식으로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해석했습니다. 그리고 각 논문에 대한 리뷰를 자와키 리히터의 AI 1위 분류 체계를 이용하여 AI 유형을 분류했습니다. 그리고 분석 결과를 인터랙티브 겟맵, 그래프, 표 등의 형식으로도 시각화를 하여 이해도를 높였습니다. 이 논문에서 제시하는 결과는 많이 연구된 AI 분야로는 맞춤형 콘텐츠, 챗봇, 감정 인식 등과 같은 개인화 적응형 시스템이 54.5%, 학업 성과 예측, 중도 탈락 예측 등의 예측 및 프로파일링이 48.5%, 평가 및 자동 채점은 39.4%, 지능형 튜터링 시스템은 21.2%를 차지했다고 소개했습니다. 56.1%가 과학 및 공학 계열, 교육학 배경도 25.8%로 증가하는 추세라고 제시를 했습니다. AI는 교육 경험과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는 유망한 가능성을 제공하지만 그 잠재력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윤리적, 방법론적, 교육학적 과제들이 반드시 해결되어야 된다라고 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두 번째 연구 사례로는 전자건강기록, 줄여서 EHR 를 분석할 때 대형 언어 모델 LLM을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정리한 연구 사례입니다. 먼저 이 논문을 작성한 목적은 최근 GPT-4나 클로드3와 같은 최신 LLM의 등장은 의료정보학 및 생의학 분야에서도 매우 주목받는 연구 주제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도 LLM의 잠재력은 여러 논문에서 언급되었지만 HER에 특화된 스코핑 리뷰는 아직 없는 상황입니다. 스코핑 리뷰는 LLM이 EHR에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현황을 조망했고, 다양한 LLM과 기법을 통해 EHR 분석을 어떻게 향상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통찰을 제공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위 연구 사례는 이 공백을 메우기 위해 LLM을 활용한 전자건강기록 데이터 처리에 대한 최신 연구를 주제별로 종합하는 스코핑 리뷰를 제시했습니다. 참고로 스코핑 리뷰란 특정 주제나 연구 주제에 대해 기존 연구가 얼마나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넓고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문헌 고찰 방법입니다. 해당 연구에서 사용한 데이터는 LLM 관련 키워드와 EHR 관련 키워드를 사용하여 오픈 알렉스에서 수집한 329편의 관련 논문을 사용했습니다. 각 논문의 적합성을 수작업으로 검토를 했고, EHR 데이터를 활용한 연구인지, LLM을 활용하여 EHR 데이터를 처리하였는지, 사설, 코멘터리 등은 제외한 정식 연구 논문인지, 영어로 작성된 논문인지, 수집된 데이터셋에 중복 논문이 존재하는지 않는지를 검토했고, 최종적으로 329편의 논문이 남았으며 이를 분석에 활용했습니다.
해당 논문에서는 오픈알렉스가 최근 등록된 프리프린트와 저널 및 학회에서 출판된 논문을 모두 수집할 수 있어 스코핑 리뷰의 목적에 매우 부합하고 누구나 데이터를 자유롭고 개방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 라이선스 제약 없이 분석을 재현할 수 있는 장점 때문에 데이터 수집에 사용했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해당 연구에서 사용한 분석 방법은 서지 계량 분석을 통해 논문 추세, 모델의 활용 사례, 협업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하였고 각 논문을 개체명 인식, 정보 추출, 텍스트 유사도, 텍스트 요약, 텍스트 분류, 대화 시스템, 진단 및 예측 7가지의 주제 중 하나로 분류하고 정성적으로 검토를 하였습니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지 계량 분석을 통해 연구 논문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GPT 3.5, GPT-4와 같이 디코더 기반 모델이 사용이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버트와 같은 인코더 기반 모델은 개체명 인식, 정보 추출, 텍스트 유사도, 진단 및 예측 분야에 광범위하게 활용된 반면 GPT 시리즈와 같은 디코더 기반 모델은 정보 추출, 대화 시스템, 텍스트 요약, 진단 및 예측 등에서 유망한 성과를 보였습니다. 의학, 공공보건, 인공지능 분야에서 선도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잘 알려진 하버드 대학교, 스탠포드 대학교 등 여러 저명한 대학들이 네트워크 중심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버드 대학교와 보스턴 아동병원, 브리검 여성병원 간의 협업, 그리고 베이징 대학교와 베이징 대학인민병원 간의 협업 등이 대학과 의료기관 간의 활발한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 뚜렷하게 나타났다는 것도 분석 결과에 나타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네트워크에서 포함된 기관의 대다수는 미국과 중국에 위치해 있었고, 이러한 결과를 통해 LLM을 활용한 HER 연구 분야에서 미국과 중국 연구자들이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네, 세 번째 연구 사례는 가짜뉴스 확산, 그리고 양극화 역학 및 보세에 의한 조작 연구 사례입니다. 해당 논문은 가짜뉴스, 정보 왜곡, 여론 분열, 소셜 보세에 의한 조작을 이해하기 위해 네트워크 과학과 계산 언어학의 융합적인 관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연구를 통해서 기존 문헌을 네트워크 기반으로 분석하여 핵심 연구 흐름과 중요한 논문을 식별하고 계산적 관점에서 정보 왜곡 현상을 분석하기 위한 주요 연구 결과와 배경을 정리하고 네트워크 과학과 언어 분석을 결합한 방식의 주요 사례들을 검토하였습니다. 해당 연구에서 사용된 데이터는 오픈알렉스를 활용하여 페이크 뉴스, 디스인포메이션, 미스인포메이션, 인포데믹, 소셜봇 등의 키워드를 검색한 논문으로 총 9566편을 수집했습니다. 해당 연구에서 사용한 분석 방법은 네트워크 분석을 이용한 방법이 있는데 논문들을 노드로 하여 인용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클러스터링 분석을 통해 주요 하위 주제를 탐색했고 중심성, 인용수, 영향력 기반으로 주요 논문을 선정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계산 언어학 기반 분석을 이용한 방법이 있습니다. 독투백과 같은 텍스트 유사도 분석, 감정 분석, 주제 분석 등을 통해 논문 및 기사 내에서 사용된 언어적 특성 조사, 그리고 가짜 뉴스 텍스트와 진짜 뉴스의 언어적 스타일의 차이를 분석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짜 뉴스 수용과 전파에 영향을 주는 인지 편향 요인과 소셜 미디어 상에서 어떻게 사용자의 의견이 극단화되는지도 수학적 모델로 정리하였습니다. 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치학, 심리학, 컴퓨터 과학에서 가장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고, 보건학, 사회학, 언론학 등도 관련 분야로 포함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가짜 뉴스는 새롭고 감정 자극적인 내용을 담아 사용자의 관심을 끌며 반복 노출과 개인화 알고리즘이 이를 증폭시켰고, 특히 소셜봇이 이 과정을 자동화하여 여론 조작에 사용되었다고 했습니다. 사용자는 자신의 의견과 비슷한 사람들끼리 상호작용함으로써 의견 편향의 강화와 분열된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도 결과로 제시했습니다. 네, 이어질 세션 4에서는 본격적으로 넷마이너의 비블리오 데이터 컬렉터를 이용하여 오픈알렉스 논문을 수집하고 다른 소스에서 수집한 논문과 merge, 그리고 필터링 및 전처리하는 것까지 시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이제 넷마이너의 첫 화면이고요. 상단의 익스텐션 비블리오 데이터 컬렉터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비블리오 데이터 컬렉터 화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번에 업데이트된 비블리오 데이터 컬렉터의 UI에 대해서 잠깐 소개해드리자면 기존 비블리오 데이터 컬렉터에는 좌측에 컬렉터라는 버튼이 있었고 컬렉터 버튼을 눌러야 수집할 수 있는 또 다른 화면이 나타났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 없이 오른쪽 스프링어, KCI, 오픈알렉스 화면에서 곧바로 그 논문을 수집할 수 있도록 UI가 개선되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오픈 알렉스를 통해서 직접 논문을 수집을 해보겠는데요. 앞서 연구 사례에서도 미리 확인을 하셨던 Large Language 모델에 대해서 오픈 알렉스에서 어떤 논문이 쓰여졌는지를 수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검색창에 Large Language 모델을 입력을 하고 인서트를 누르면 아래 쿼리문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전체 기간 수집, 기간을 설정해서 수집을 할 수 있는데 이번 시연에서는 전체 기간 수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집 논문 수는 1000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픈알렉스에서 Large Language Model이라는 키워드로 검색을 해서 Large Language Model과 관련된 논문 1000개를 수집한 결과입니다. 이렇게 논문이 잘 수집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수집된 필드 중 제일 끝에 가보시면은 이 citation count라는 칼럼이 있습니다. 이 citation count는 어떤 정보를 의미하냐면 해당 논문이 몇 번 인용이 되었는지 그 인용된 횟수를 의미합니다. 지금 현재 수집한 1000개의 이 논문에서 인용 횟수가 100개 이상인 논문들만 필터링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상단의 쿼리문에 해당 쿼리문을 입력을 하신 다음 apply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쿼리 리절트 161, 즉 1000개 논문 중에서 100회 이상 인용이 된 논문은 161개의 논문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나타냅니다. 그리고 세이브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저장을 하는 이름을 직접 입력을 할 수도 있고 기본 값은 검색어와 쿼리문을 입력했던 내용이 기본 이 이름으로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OK를 누르면 앞서 수집했던 1000개의 논문 중에서 인용 횟수가 100회 이상인 논문들만 필터링 된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번에는 저널이라는 칼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저널은 해당 논문이 어떤 학술지에서 발표가 됐는지를 나타내주는 정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 저널 중에 이렇게 ARXIV라는 값이 있는데 이는 아카이브 논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아카이브 논문이 아닌 논문 데이터만 따로 필터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필드명인 저널, 해당 쿼리문은 저널이라는 칼럼에서 ARXIV라는 키워드가 포함되어 있지 않는 이 쿼리문을 의미합니다. 해당 쿼리문을 작성하고 어플라이를 누르면 1000개 논문 중에서 아카이브 논문이 아닌 논문의 개수는 548개 논문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이브 버튼을 누르고 OK를 누르면 이렇게 아카이브 논문이 아닌 논문만 이렇게 따로 필터링이 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맨 처음에 수집한 이 저널 부분에서 이 Triply Transactions on Knowledge and Data Engineering이라는 학술지명이 있습니다. 해당 학술지는 데이터베이스 및 데이터 마이닝과 관련된 국제 저명한 학술지명입니다. 이번에는 Large Language 모델과 관련된 논문이면서 Triply Transaction and Knowledge and Data Engineering에서 발표한 논문을 수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Large Language 모델 이렇게 입력을 하고 필드명의 저널을 선택해 주신 다음 검색창에 Triply Transactions on Knowledge and Data Engineering을 입력을 해 주신 다음에 Insert 버튼을 누르면 and journal 그리고 학술지명이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해당 쿼리문은 Large Language 모델과 관련된 논문이면서 저널명은 Triply Transactions on Knowledge and Data Engineering인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논문을 수집해달라라는 쿼리문입니다. 똑같이 수집 기간은 전체 기간으로 하고 수집 논문의 수도 1000개로 설정을 한 다음에 수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집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렇게 저널이 Triply Transactions and Knowledge and Data Engineering에서 출판한 그리고 Large Language 모델과 관련된 논문 1000개가 이렇게 잘 수집이 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넷마이너 비블리오 데이터 컬렉터에서는 기타 논문 서지 사이트에서 직접 엔드노트 형식으로 데이터를 다운로드를 받으신 다음에 비블리오 데이터 컬렉터에 임포트할 수 있는 기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좌측에 임포트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파일을 가져오는 화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저희는 웹 오브 사이언스에서 다운로드 받은 CIW 파일을 비블리오 데이터 컬렉터로 임포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소스에서 웹 오브 사이언스를 클릭해 주시고 파일 경로 브라우저를 선택해 주시면 이렇게 웹 오브 사이언스 CIW 파일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데이터 이름은 WOS로 지정해 주고 임포트를 하면은 웹 오브 사이언스에서 수집한 999개의 논문이 비블리오 데이터 컬렉터로 잘 가지고 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웹 오브 사이언스에서는 논문 저널의 리스트도 엑셀 파일 형태로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웹 오브 사이언스 홈페이지에서 소스 리스트, 즉 저널 리스트를 다운로드 받으신 다음에 해당 저널 리스트에 포함된 지금 이 999개의 웹 오브 사이언스 논문을 저희가 수집한 걸 임포트를 했고 웹 오브 사이언스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은 그 저널 리스트를 제공해 주는데 지금 임포트한 999개 논문 중 해당 웹 오브 사이언스 저널 리스트에 포함된 저널은 과연 이 중에 몇 개인지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터링 버튼을 눌러주시고 Add from File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웹 오브 사이언스에서 제공해주는 소스 리스트를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참고로 주의사항은 이 Add from File을 클릭하셨을 때 나타나는 이 파일은 CSV 파일 확장자여야만 합니다. 웹 오브 사이언스에서 제공해주는 파일의 확장자는 엑셀 파일이기 때문에 엑셀 파일을 CSV 파일로 변환을 하신 다음에 임포트를 하셔야 이렇게 파일이 잘 나타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학술지명이 이렇게 쭉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이 중에 포함하는 것을 필터링 할 예정이기 때문에 include를 선택해 주시고 타겟 필드에서는 저널을 선택해 주십니다. 그리고 apply 버튼을 누르시면 데이터가 필터링이 되고 있고 총 999개 논문 중 634개 논문이 웹 오브 사이언스에서 제공해주고 있는 소스 리스트와 소스 리스트에서 제공해주는 저널이 이렇게 필터링이 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세이브 버튼을 누르시고 OK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634개의 논문만 따로 이렇게 저장이 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오픈 알렉스에서 수집한 논문 데이터와 웹 오브 사이언스에서 수집한 논문 데이터를 하나의 데이터로 병합하는 머지 기능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필터링을 한 웹 오브 사이언스 논문과 그다음에 아카이브 논문을 제외한 러지 랭귀지 모델 이 두 가지 데이터를 하나의 데이터로 병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두 개의 파일을 선택을 해 주신 다음에 하단에 머지 버튼 클릭해 주시고 OK 버튼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데이터 이름을 병합한 데이터를 어떻게 이름을 지을 것인지에 대해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merge test라는 이름을 부여하고 OK 버튼을 클릭하면 이렇게 두 개의 논문이 하나의 데이터로 병합이 되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 병합한 파일을 전처리하는 과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데이터를 선택을 해주신 다음 하단에 프리프로세스 버튼을 클릭해 주시고 include a keyword, 그다음에 add a keyword to define words를 클릭해 주시고 전 처리할 언어를 선택해 주십니다. 해당 논문은 해외 논문이기 때문에 잉글리시를 선택을 해 주시고 추출할 단어의 품사는 명사만 추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트 버튼을 누르시면 지금 뒤쪽에 있는 넷마이너 이 프로그레스 바에서 현재 진행 상태도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전 처리가 완료가 됐고요. 전 처리가 완료가 됐을 때는 그 좌측에 이 프리프로세스 쪽에 방금 전에 전 처리하기 전에는 no로 되어 있던 것이 지금은 yes로 바뀐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데이터를 클릭을 해주시면 이렇게 하단 부분에 어서와 워드 시트가 새롭게 생겨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서 시트를 확인해 주시면 이 논문에 대한 저자에 대한 정보가 이렇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워드 시트를 눌러보시면 어떤 명사가 추출되었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출된 명사, 그리고 해당 명사가 어떤 명사인지, 보통 명사인지, 일반 명사인지, 그리고 해당 단어가 논문에 몇 번 사용됐는지, 해당 단어가 저자 키워드인지 아닌지를 true, false 값으로 이렇게 나타내주는 화면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향후 업데이트 내용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픈알렉스의 메타데이터 수집과 논문의 인용, 피인용 관계 데이터가 추가로 수집될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서 기존의 비블리오 데이터 컬렉터를 이용하셨을 때보다 더 다양한 논문 간 저자 간의 관계를 분석하시는데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기존의 뉴스 데이터 컬렉터에서 AI 기반 자동 리포트 생성 기능을 포함한 뉴스 데이터 컬렉터 플러스의 성공적인 출시에 이어서 이번에는 비블리오 데이터 컬렉터에 AI 기반 자동 리포트 생성 기능을 포함한 비블리오 데이터 컬렉터 플러스를 향후 공개할 예정입니다.
출시 후 진행되는 런칭 기념 세미나에서는 새로운 기능에 대한 자세한 소개와 활용 방법 등을 안내해 드릴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픈 알렉스를 포함한 연구 동향 분석 오프라인 강의가 4월 24일에 오픈할 예정이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